있습니다. 꼭 잘 되게 만드실 자신 있으십니까? 친북 좌파들의 반상회에 불과할 것이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정치와우 정룡에서는 청와대 개편 전망과 배경, 그리고 망명설이 나도는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 이야기, 또 북미 관계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도 평안하십시오. 예. 네. 자, 먼저 청와대 참모진 개편 얘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언론사마다 개편의 폭이나 대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략 그래도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이분들은 바뀔 것으로 이렇게 보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집권 3년 차라는 시기적인 상징성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운영위에 나와가지고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사실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공방도 있었고 네. 정치 쟁점화된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마 시기적으로 이제 2019년이 됐기 때문에 2020년 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청와대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려면 사전에 좀 나가서 그 부분을 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물론 다소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본래 예정대로라면 내년 총선이 4월이니까 1년 전이 이제 금년 4월 정도에 설 연휴가 지난 다음 금년 4월이나 봄 정도쯤에 청와대 2기 개편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네, 조금 당겨진 것은 네.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 내 여러 가지 민간인 사찰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청와대 내에서 기강 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조금 시기를 당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아무래도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체가 거의 뭐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 준비용이라는 뭐 준비를 위해서 배려를 해줬다 이런 뭐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 쇄신 지금 기강회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이런 분위기 쇄신의 측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실장은 원래 정치인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총선이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경력을 위해서라도 이제 놔줘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 청와대의 이 보좌진들은 굉장히 이제 과로다. 어느 정권에서나 업무 과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트럼프 백악관을 제외한다면 네. 보통 대통령의 임기를 같이 가는 게 일반적인 행태거든요.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임종석 실장이. 그만큼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다. 네. 제가 보니까 청와대에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 일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각 부처가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방증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임종석 실장을 놔준다는 측면 그리고 분위기 쇄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데다가 어제 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미국의 주가가 폭락했는데 미국이 경기가 좋았을 때도 우리는 허덕였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경제는 더 안 좋을 것이라는 걱정이에요. 예상이 네. 있기 때문에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각오의 한 표현으로 네네네. 장관을 이제 바꿀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많지 않습니까? 또 청문회에 따르는 논란 같은 것도 이제 그 각오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의 일신을 결정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노영민 대사가 네. 될 것이다라는 게 거의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네. 대로 임 실장 물러나면 이제 후임이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의 그렇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영민 주중대사가 가장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인사라는 게 뭐 뚜껑 열릴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하는 것이지만 또
노영민 대사가 만약에 기용이 된다면 이건 어떤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친문의 사실상 복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노영민 전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상징성이 있냐면 2012년 문재인 당시 의원이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2017년 대선 때까지 사실은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었거든요. 그리고 노영민 대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으로서 측근이 아니라 세력으로서 친문 진영의 자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정가에서는 작년 5월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비서실장을 임종석 비서실장을 임명했을 때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 당연히 노영민 실장이 들어가고 친문 진영 그렇습니다. 친문 진영이 다 대거 청와대 조직적으로 입성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임종석 실장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좀 판이 억울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청와대 이제 2기 쇄신을 하고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새로운 일신의 의미, 기강회의,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다시 다잡는 의미로 한다면 이제는 그러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친문 진영의 좌장이 청와대를 책임지자. 이런 의미에 아마 친문의 저는 복귀,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노영민 의원이 갖고 있는 그 힘은 바로 그런 친문 진영이라는 세력의 좌장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청와대 분위기는 임종석 실장 때랑 완전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문의 복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또 떠오르는 사람 양정철 비서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양 전 비서관 본인이 고사했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일부 언론에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 이제 인터뷰를 보면 안 가겠다, 가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떠났다. 네, 그러니까 뭐 양정철 비서관 이야기로는 이제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측근의 새로운 모델을 내가 창출하겠다. 그래서 측근이 청와대 가지 않는 선례를 좀 아름답게 남겨보겠다. 저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어쨌든 양정철 비서관은 내가 청와대에는 더는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좀 일단은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복심은 맞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실제로 또 대통령의 모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좌우해서 다 했던 사람이 정계 복귀시킨 인물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정철 비서관이 중용될지 안 될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의 입장으로는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측근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 갖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병도 정무수석하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분들도 역시 이제 뭐 엄밀히 뭐 대충 따져보면 임종석 라인이다. 임종석 실장하고 좀 친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지금 교체 대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후임 예상이 보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네, 그 보도마다 다르는 데다가 제가 원래 그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언론의 내용 위로 더 아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정무수석이나 또는 그 홍보수석의 경우에 임종석 실장의 어떤 그런 그 존재감이랄까 그 우산 속에서 같이 움직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중에 이제 박수현 대변인 같은 분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임종석 실장은 원래 박원순 시장 쪽이라고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대통령 실장으로서 또 뭐 비판하는 쪽에선 비판하겠지만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대가 없이 그동안 이제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평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도 지금 뭐 민주당을 포함한 그 언론인들도 이거는 임종석 실장과 뭐 조국 수석의 선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노영민 지금 이분이 실장으로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도 원초적으로 친노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근태 의원 계열 아니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잘 영입을 해가지고 그 융화하고 녹여내는 그리고 바로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 쪽이어서 또 본인도 그것 때문에 이제 곤란한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던 적도 있었을지 모르나 어찌됐든 간에 꼭 내 사람만 쓴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포용력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그런 같습니다.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누가 정무수석이 되고 누가 홍보수석이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노영민 실장이
그러니까 실장으로 지금 그 대사가 하마평에 실장 됐을 때. 오르는 노영민 대사가 실장이 된 다음에 네. 그 구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들고 너무 그 언론마다 다양한 그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의용 안보실장은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교체될 거다, 아니다, 안 될 거다. 그 예상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서훈 국정원장 얘기가 나오지 후임으로 갈 것이다 않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근데 정의용 실장은 이제 사실은 외교부 출신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평을 하자면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나 안보 정책에 있어서 무슨 어떤 진영 논리라든지 또는 파당적 논리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감을 신무용 갖고 스타일. 있었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이 실장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뭐 특사로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맡아왔는데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당론이나 비전과 자신의 어떤 현실주의적 사고가 딱 일치했을까라는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따라서 뭐 서훈 국정원장이 네. 그 외교안보 실장으로 갈지 안 갈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사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뭔가 이제 그 과단성 있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뭔가 대통령이 그동안 그 생각을 맞춰왔던 인사를 더 곁에 두고 싶어 해서 뭐 이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라는 예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주 뚜껑 열어보면 제 말이나 또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이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 네. 지금은 청와대 3실장 체제잖아요. 네. 정책실장,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비서실장, 청와대 내부 살림을 챙기고 안보실장, 외교안보를 챙기는데 정책실장은 이미 장하수 실장 교체가 됐고요. 만약 임종석 비서실장 교체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정의용 실장까지 3명의 실장을 다 바꾸는 데는 조금의 한꺼번에 바꾸기엔 좀 부담이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있다.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이제 대북 정책, 그다음 북핵 문제, 남북 관계를 통해서 국정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시도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2018년에 이어지는 2019년까지의 이른바 외교안보 대북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의용 실장 정도가 그래도 있어서 청와대를 좀 챙기고 특히 지금 지난해 연내답방이 부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준비라든지 북핵 문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전 실장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보다는 조금 순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열어봐야 됩니다. 뚜껑을. 예. 자, 교체가 예상되는 청와대 참모진들 쭉 보면 다 이제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총선 출마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지금 내각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개각도 조만간에 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이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 평가입니다. 중간 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각에 들어와 있는 현역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의원 출신 상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다시 또 투입을 해서 총선에 내보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현직에 있는 의원 출신 장관은 다시 원대 복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은 1년 3개월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컨대 최근에 장관으로 임명된 의원 출신 유은혜 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 임명되자마자 지금 몇 개월도 안 하고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일기 내각에 들어왔던 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일기 내각에 들어왔기 때문에 1년 반 정도가 됐으니까 그분들은 돌려보낼 수 있겠지만 지난해 2기 내각으로 들어왔던 분들은 조금 더 장관직을 수행하고 그리고 아마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당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아마 투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인 게요.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 내각을 구성할 때 굳이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을 이렇게 내각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분들 분명히 다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뭐 100% 출마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경우 1년 반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다는 이게 한국적 인식이죠. 1년 반 동안 부동산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뭐가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인지 그래서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정치인들의 경력에다 훈장
같은 거 하나 더 달아줘가지고 총선에 출마시키는 거 스펙 아니냐, 쌓기다. 네. 스펙 쌓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권이 됐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의원들을 이제 지명을 하면 청문회 할 때도 수월하게 넘어가던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공식도 통하지 않고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장점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개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개편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올해 내로 반드시 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각에도. 예,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요. 네. 이분이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고 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견제하는 발언들도 좀 했단 말이죠. 지금 이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행위들 이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한마디씩만 좀 해주십시오. 우선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서로가 경쟁하는 듯이 지금 유튜브 이제 정치 활동 시작한 건데요. 네. 우선 저는 조금 일단 두 분 다 정치 활동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튜브의 1인 영상이라는 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여당 대표가 있고 야당 대표가 있고 다 제도권의 정치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 여의도나 제도권 정치 외곽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라는 게 실제로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갖고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시민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일단 알릴레오라고 하는 저 유튜브 방송 시작하면 일단 명분은 가짜뉴스를 제가 막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자기의 정치적 견해와 의견들을 거침없이 피력을 할 거거든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그렇기 거죠. 때문에 두 명이 한쪽은 진보의 한쪽에서 한쪽은 보수의 한 극단에서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야말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내게 되면 이게 과연 정치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가 너무 변두리에서 외주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의 무책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는 말을 하더라도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정치 영역 바깥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방적으로 자기만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여기 같은 그래서 경우도 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호기 의원이 계시니까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분들은 혼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일방성과 무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치를 조금 더 파편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정호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제가 현상. 볼 때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네. 유시민 작가였을 때가 본인을 위해서는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 유시민 이사장이 되면서 네. 결국 정치인이 정치 안 한다는 말은 거짓말임을 또 한 번 증명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단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럴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모 종편에서 토론을 할 때의 유시민 작가의 모습은 나름대로 그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진정성이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구호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이미 이제 정치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자기 스스로가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진흙도 묻고 흙탕물도 이제 그 튀겨질 것이고 과연 이게 그 유시민 작가가 원하는 그 작가로서의 어떤 그 유시민의 삶이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결국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제도권에 있어야 책임감이 생기고 말도 조심한다 그러는데 제도권에 있으면서 말 조심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알릴레오로 나선 거에 대해서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 벌어졌다고 지금 생각할 수 판이 있죠.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다가 유시민 이사장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맞짱을 뜨게 되면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명석한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속으로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것은 그 제도권에서의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가 외주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지만 이게 앞으로의 정치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기 자연스러운 의사를 추세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막말하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는 있지만 그게 지지표로 직결되지는 않고 또 다른 걸림망이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들의 저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유튜브에서 자기 맘대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오만방자하게 굴다가 오히려 뒤통수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